민주당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당대표 경선은 어대명이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낮은 투표율이 더 관심입니다. 특히 낮은 호남의 투표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,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서울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일단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. 이제는 득표율보다는 투표율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낮은 투표율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120만 명을 이제 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시절에 100만 당원을 이제 넘었다고 돌파했다고 굉장히 큰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네. 그 좀 120만 명이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과다 모집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당원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국면에서 낮은 투표율이 나오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. 네. 다만 호남의 투표율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35.5%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거 지방선거 때 37.7%하고 좀 비슷한 건데 호남의 표심이 반복된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과연 이 이재명 후보 이외에 좀 어떤 구심점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 박용진 후보가 이런 호남의 좀 표심이라든지 반복된 사인에 대해서 이거 좀 대답을 내놓는 메시지를 내놨다면 큰 호응이 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. 네, 반복된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에 국민의당에 한창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랑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 그 이병우 광주시당 위원장께서 현역 의원에 대한 좀 냉정한 경고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네. 반면 2016년도에 이제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보면 그 이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좀 연전연패하는 민주당, 패배하는 민주당 이미지 좀 강했었는데 아직은 좀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태우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 무효형이 얼마 전 선고가 됐었는데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 이제 수도권 보궐선거에서 과연 승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돌풍이 더 커질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또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전 당원 투표를 신설하는 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일부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.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? 지금 이 논쟁이 대의제 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, 정당사적으로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는 논쟁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. 네. 권리당원의 한 10% 정도 되는 당원들이 그 청원을 하면은 최고위에서 안건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열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도부보다 권리당원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만 되기는 하면은 당대표 의중에 따르는 그 강성 팬덤에 의해서 당 의사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. 이낙연 대표 시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하룻밤 사이에 그 전당원 투표로서 의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전당원 투표가 그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당원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카드가 됩니다. 네. 그렇지만 이런 결정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됐었냐? 이낙연 대표 시절에도 박원순 후보를 그 보궐선거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를 내세웠다가 패배를 하고 황교안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 시절에도 이제 전당원 투표가 이제 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기제의 민주주의가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이 된 이후에 공천 룰과 관련된 혁신이라든지 이런 그 단위를 만들어서 전당원 투표로서 강행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은 곧바로 당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폭발력이 있는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송갑석 의원의 당선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 일단은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이제 5위인 박찬대 의원과 0.5%포인트 차이도 이제 안 나거든요.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확률로 물어보시면은 5분 응선 정도는 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윤영찬 후보 사퇴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마련을 한 셈입니다. 다만 박찬대 이제 의원과의 경쟁이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이재명 그 곧 이제 당대표로 출범할 후보의 러닝메이트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? 정청래나 서영교 의원보다는 이재명 그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본인의 복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은 결코 이제 낙방시켜서는 안 되는 카드입니다. 근데 그러면은 박찬대와 송갑석과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면은 의외로 그 장경태 의원 같은 좀
그 다소 중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그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그런 의외의 결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. 여기서 이제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수도권 유일 후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수도권에서 이 말이 좀 안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.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주말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다음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개편을 부분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범위를 좀 확장을 했고 이런 행보가 쇄신과 협치 행보로 나서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예, 쇄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급에 대해서도 대규모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검찰총장 방식입니다. 검찰청에서 감찰을 먼저 하고요. 그다음에 인사 조치가 후속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좀 쇄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연대와 협치와 관련돼서는 8.15 광복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연대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여야 중진 협의체라는 뉴스가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도 좀 무관하진 않아 보입니다. 대연정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좀 단점이 많았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됐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대연정은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 단계로서 그 여야 중진 협의체를 좀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호사저와 관련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2012년 후보 시절에도 처마가 44cm가 뭐 침범을 했다 이걸로 굉장히 논란을 좀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해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우선 지지율은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는데요. 이런 행보가 앞으로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? 지금 지지율이 다소 이제 상승 국면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증권방송에서 표현으로 쓰면은 이제 조정 국면에서 보합세가 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하고는 좀 무관하게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요. 핵심적인 거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어떤 메뉴를 올려놓느냐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탕수육을 놓고 보면은 뭐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이렇게 나뉘듯이 좀 국민 여론이 좀 치열하게 그 편을 나눠서 좀 대립할 수 있는 이슈를 끌어낸다라고 하면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율도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휘발성 있는 이슈가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여권의 지지층이 좀 결집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좀 논쟁과 논란이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방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에 윤핵관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. 지금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뭐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전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굉장히 지금 머리싸움이 치열한 부분인데요. 그 2016년도 접대와 관련해서 2023 올해 이제 9월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장 이 건으로 그 기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?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무고죄라든지 이렇게 후속타로서 기소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무리해서 뭐 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그 아까 탄원서 자필 탄원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 거래가 있었다는 단어가 나왔거든요.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흘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국정조사도 가능한 정도의 이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 가지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 전당대회 일정이거든요. 일단 우선 비대위는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는 뭐 10월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가 되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출마하기가 어려운 구도로 이제 좀 마련을 하려는 모양새로 좀 비춰집니다. 만약 지금 추진 중에 일정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?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 재출마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은 안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보도가 나온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를 좀 연내 추진하면 어떠냐 촉구를 했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. 네. 이게 이 얘기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곧 이재명 이제 의원이 대표가 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본인을 귀찮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 혼자서 이재명, 이준석을 다 상대하라는 얘기냐. 빨리
여당의 좀 지도부가 갖춰줘가지고 본인의 짐을 좀 나눠서 좀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, 다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좀 실정을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내 전당대회는 의사 일정상 저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제 총선이 이제 2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벌써 뭐 출마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,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, 또 천정배 전 의원까지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출마 배경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속담 중에 뭐 굴에서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 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이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현역 지금 지역 정치권 의원들이 지금 이제 양에 안 차는, 뭐 선수도 낮기도 하지만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호랑이 노릇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요.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국회의장 도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, 대선 주자가 아니면 과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